안녕하세요. 책 한 조각 깨달음 두 스푼 북런치의 윤희입니다. 오늘 함께 먹어볼 책은 침묵의 봄입니다.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스는 타인이 선정한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다가 생물학으로 바꿨습니다. 시적이고 아름다운 산문을 통해 정확한 과학 지식을 결합하여 글을 쓰는 그녀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는지 이 책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의 봄을 읽고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다룰 자문위원회를 소집했고 1969년 미국 의회는 국가환경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 상원 의원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자연보호 전국 순례를 건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구의 날 4월 22일이 제정되었습니다. 책은 1958년 1월 허킨스라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한 통이 계기가 되어 쓰여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정부 소속 비행기가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 숲속에 DDT를 살포했는데 그 때문에 자신이 기르던 많은 새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첼 카스는 봄이 오더라도 우리가 뿌린 살생제로 인해 더 이상 새가 노래하지 않는 침묵의 봄이 올 것임을 경고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계절마다 항조롱이, 청둥오리, 백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기 항조롱이를 구해주기도 했었고 덤불에 있던 비둘기를 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은 낮과 밤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동물들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잿빛 같은 미래 속에서 몸을 파르르 떨다가 숨이 멎는 새들, 사람들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50년대 미국의 모습이자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사일런트 스프링 목차 1번 내일을 위한 우화 2번 참아야 하는 의무 3번 죽음의 비술 4번 지표수와 지하수 5번 토양의 세계 6번 지구의 녹색 외투 7번 불필요한 파괴 8번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9번 죽음의 강 10번 공중에서 무차별적으로 11번 보르자 가문의 꿈을 넘어서 214쪽까지가 인간의 화학 공격을 받아 훼손되고 찢겨진 자연의 모습입니다. 레이첼 카스는 보다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4년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이후 목차는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 작은 창을 통해서 4명 중 1명, 자연의 반격, 밀려오는 비상사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훼손된 자연과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를 위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29쪽 참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인간이 자연에게 행하는 무례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자연은 인간이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합성 물질, 즉 화학 물질에도 적응을 해야 합니다. 작가는 31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체가 화학 물질에 적응하려면 자연의 척도에 따라 적절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저 인간이 생각하는 몇 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몇 세대에 이르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요. 인간의 기준에서 성가시고 징그러운 존재인 벌레와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와 제초제를 마구 뿌려댔었죠. 공중에서 뿌려서 집이나 자동차, 강아지, 사람의 머리에 소복이 쌓일 정도로 뿌려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성이 생긴 벌레와 잡초들은 새로 살아났고 여전히 인간들은 더 독한 화학물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합니다. 벌레들은 며칠 혹은 몇 주만 지나면 몇 세대가 지나서 내성이 생기지만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자연과 생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연약한 생명인 새, 강아지, 고양이에게도 이 살충제는 살생제와 같습니다. 책에서 많은 사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50쪽 치사량에 조금 못 미치는 알드린을 먹은 꿩은 알을 거의 낳지 못했으며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도 오래 살지 못했고 알드린 처치를 받은
어미개가 낳은 강아지는 3일 이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 세대의 중독은 그 다음 세대에도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결과가 인간에게도 나타날지 그 여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1쪽 한 탱크트럭 운전자가 디젤유와 펜타를 섞어 목화잎을 제거하기 위한 고엽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마개를 통 속에 빠뜨리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어 마개를 꺼냈습니다. 그 뒤 바로 손을 씻었지만 갑자기 통증이 심해졌고 그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죠. 살충제의 대규모 살포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규모이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된다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과학자나 정치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책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통제된 환경에 놓여진 흰색 쥐가 아닙니다. 222쪽에 보시면 엄격하게 통제된 상황에 놓인 실험실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여러 가지 유독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토양이나 물이나 인간의 피 속으로 유입된 화학물질들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섞이게 되면 그렇지 않던 물질조차 유독 성분으로 바뀌는 도대체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5쪽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책 속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화학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무지와 그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217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속에도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 엄청난 결과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천성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질병에 신경을 쓰게 마련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눈에 잘 띄지 않은 채 슬그머니 나타나는 병이다. 라고 르네 디보스 박사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19쪽 천천히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염화탄화 수소계 살충제에 노출이 되면 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이름이 불립니다. 살충제, 화장품, 세정제, 살균제,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몇 해 전 어머니께서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셨고 이틀 정도 허리에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로부터 3일 뒤 쓰러지셨죠. 허리에 맞은 주사가 어머니의 근육을 다 녹여버리는 바람에 그 물질이 독이 되어 어머니의 장기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는 지금 투석을 하고 계시고 장애 2급을 받으셨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사진은 어머니의 인공혈관 수술 후 사진입니다. 비위가 약하시다면 넘기셔도 좋아요. 어머니의 팔뚝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혐오스럽다, 징그럽다, 큰 병이 있는 것 같다. 혐오스럽게 보이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인공혈관이 박힌 그 팔이 저희 어머니에게 생명줄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례는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운이 나빠서 겪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20쪽 간 손상에 이어서 신경계 손상이 발생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유기살충제인 DDT는 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소뇌와 대뇌 운동 피지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동물학을 다루는 교과서에 따르면 대량의 DDT에 노출된다면 찌르는 듯, 타는 듯, 피부가 아프고 가려우며 또 몸이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신경계 손상은 정신병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이 책에서 다뤘습니다. 275쪽 레이첼 카스는 오늘날에도 자연의 균형이 존재하며 정교하게 잘 짜여진 생태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지만 인간은 자연을 다스린다라는 오만함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자연의 균형을 깨트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의적으로 행동한 그 결과는 사실 저희 인간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말 효과적인 곤충 방제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특정 곤충을 없애기 위하여 B라는 곤충을 투입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것,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305쪽 가지 않은 길. 우리는 자연에 대하여 폭력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식물은 물론 토양, 수질은 병들었고 인간마저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라는 지독한 편견과 독선에서 벗어나 모든 생물과 이 자연과 환경을 공유한다는데 출발하여서 생명력이 움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툰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부 돈과 경제성장에 대한 것뿐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툰베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자연에 저지른 이 만행과 오만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가 너무나 크지만 나약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플로깅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가서 주변을 청소합니다. 가을에는 주로 담배꽁초와 아이들 간식 봉지, 음료수 컵이 많았는데 요즘은 담배꽁초, 일회용 마스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위해 모두의 생명을 위해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단 하나의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생기셨다면 책 2권을 추천합니다. 훼손된 세상과 시그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 기획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 자주 봐요. 정들게.